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들어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문방구에서 팔던 불량식품 중에 껌 드셔보신 적 있나요? 작고 동그란 알맹이로 된 그거요. 그게 처음 씹을 땐 세상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몇 번 씹으면 단물은 금세 빠지고 질겨지죠. 그땐 참 단순했죠. 단물 빠지면 그냥 뱉고 새껌 뜯으면 끝이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 그 껌한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뱉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 껌 즐기다고.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사업에 트여 있는 분이셨거든요. 상황을 보면 바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두세 수 앞을 읽으시는 분이었죠. 그렇다고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작은 이익보다 길게 가는 걸 택하셨고 이익보다 신용을 더 무겁게 보셨어요. 아빠는 시골에서 상경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일로 시작하셨죠. 손에 굳은 살 박이고 겨울엔 손등이 터져도 장갑 한 켤레로 버티셨대요. 그러다 자재를 떼다 파는 걸 직접 맡으시고 거래처를 늘리면서 결국엔 회사를 세우셨대요. 그렇게 중견 건설자재 회사를 일궈내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운이 아니라 근성의 결과였다는 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가 거래처 사람들과 협상하고 계약서 검토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하시고 거실 한켠에서 아빠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넘기셨죠. 어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 어른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서류를 들고 계시면 괜히 옆에 앉아 똑같이 펜을 잡고 낙서를 했어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사업적인 마인드와 계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죠. 엄마는 전업주부였어요. 아빠가 밖에서 고생하시는 대신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 뒷바라지하고 요리하고 살림하셨죠. 그 중에서 엄마표 음식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 냄새가 현관까지 번졌어요. 밥 냄새만 맡아도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도 밥은 꼭 따뜻하게 데워 놓으셨고 상차림은 늘 똑같이 정갈했죠. 아빠가 사업을 하시니까 집에 손님들이 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엄마는 새벽부터 장을 봐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손님들마다 엄마 음식 솜씨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한 건데요. 사장님께서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시던 이유를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돈 잘 버는 아빠, 살림 잘하는 엄마 밑에서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정말 뭐 하나 모자란 게 없었지요. 학원 다니고 싶다 하면 바로 등록됐고 친구들이 새 옷 샀다고 하면 저는 이미 옷장에 같은 옷이 걸려 있을 정도로요. 유년 시절은 항상 풍족했어요. 명절엔 새 옷, 방학엔 여행, 친구들이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게 평범한 거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잘 몰랐지 뭐예요. 게다가 아빠가 바쁘긴 했지만 주말이면 가족 시간을 꼭 가졌거든요. 아무리 일이 쌓여도 주말은 가족하고 밥 먹는 날이다. 그게 아빠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집이 화목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게 제 인생은 늘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뭐 하나 크게 꼬이는 일도 없었고 돌이켜보면 늘 평균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워낙 안정된 분들이셔서 그런지 인생도 밟히는 대로 밟으면 길이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은 학교에 진학했고 적당한 회사에 취업해서 평범하게 컸어요. 그게 제 성격에도 잘 맞았어요. 튀는 건 싫고 너무 조용한 것도 싫고 늘 중간쯤이 좋았죠. 대학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숫자 보는 게 어렵지도 않았고 아빠가 하시는 일 때문에 저도 흥미가 있었거든요. 문과 중에선 그나마 취업도 잘 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죠.
졸업 후엔 중견식품회사 구매팀에 입사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딱 좋았어요. 너무 경쟁적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디쯤. 그게 저한테는 딱이었어요.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뒤처지긴 싫어서 성실하게 하긴 했거든요. 하루 종일 사람들 눈치 보며 싸우느니 그냥 적당히 웃고 일 끝내는 게 100배 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 일하다 보니 제가 담당하는 거래처도 많아졌거든요. 맡고 있던 업체 중 하나가 닭고기 가공 공장인데 처음엔 그냥 깔끔한 거래처 중 하나였어요. 납기 잘 지키고 품질 문제 없고 연락 빨리 되는 곳.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업계에서 그게 기본인데 기본 지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 공장 사장님 얼굴을 처음 본 건 회사로 납품 관련해서 찾아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 공장 사장이 되게 젊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이더라고요. 20대의 공장 사장이라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을까. 솔직히 더 신경 쓰이긴 했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하던 작은 공장을 물려받아 열심히 키워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년배라 그런가. 저도 모르게 좀 더 사정을 봐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납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닭수급이 꼬여서 출하가 늦어졌거든요. 회사 쪽에서는 저보고 거래처 닭달 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제희 담당자입니다. 출하 관련해서 확인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이번 주 물량 일정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네,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밀릴 수도 있어서 지금 직원들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혹시 가능하면 일부만이라도 먼저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직접 트럭에 실어서 보내겠습니다. 직접이요? 급하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밤에 해결해서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 같았어요. 보통은 핑계부터 대는데 그 사람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였거든요. 다음 날 진짜로 트럭을 몰고 왔어요. 새벽 3시쯤이었죠. 경비 아저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직접 운전하고 와서 물건 내리더라니까.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후로 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뒤로는 좀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좀 더 들이댔죠. 일 얘기하면서도 서로 편하게 웃는 일이 많아졌고요. 남편은 늘 조용했어요. 불필요한 말이 없고 괜히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착함이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땐 생각 안 나다가 일 끝나고 퇴근길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제가 나쁘지 않았는지 만나기 시작한 후로 결혼 얘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답니다. 아빠도 그 사람을 처음 보고 바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실한 사람은 어딜 가든 복이 따른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괜히 안심이 됐죠.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엔 회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같이 운영했어요. 저는 회사에 일한 경험을 살려 원자재 조달과 거래처 관리를 맡았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공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남편과는 안팎으로 정말 좋은 파트너였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만남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갈등은 아시죠, 여러분? 네,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거든요. 엄마가 성격이 좀 세긴 한데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땐 몰랐어요. 나중엔 그게 진짜 어떤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여자셨어요.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혼자 애들 키우며 살림을 이끄셨대요. 듣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새벽엔 공장 야간 근무까지 하셨다고요. 그런 세월을 다 버텨내고 두 아들 다 대학까지 보냈으니 본인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자부심은 인정해야죠. 문제는 그 자부심이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였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요즘 애들은 자기 생각 안 하고 남자 쪽에서 받아올 생각만 한다더라. 그래도 우리 병규는 복이 많네. 이렇게 집안 좋은 색시를 얻었으니. 표면상 칭찬인데 그 말 끝에 묘한 가시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시가 자꾸 박히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너네 집에 돈이 많으니 받아준 줄 알아라는 뜻처럼 들렸어요. 사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엄마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편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게 효심이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효심이 아니라 거의 복종이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면 무조건 알겠습니다로 끝. 남편이 그러면 저는 그 옆에서 괜히 바보 된 기분이었죠. 시댁 식탁에 앉아 있다 보면 꼭 들어야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 신세한탄입니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남편 잃고 애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도 한 번을 안 울었어? 남자는 다 약해. 여자가 강해야 집이 안 무너져. 저라고 처음부터 불손한 생각을 했겠어요. 저도 처음엔 시모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몇 번 듣다 보니 어느새 이어진 말이 참 요즘 며느리들은 쉽게 얻어서 그런가 끈기가 좀 부족해. 아가는 그러지 말어. 병규야, 제이가 세상 물정은 잘 볼 줄 안다니? 그 말 들었을 때 속으로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진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어르신이니까 다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참 사람을 은근히 건드리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 처음부터 낌새가 좀 이상하시긴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친정 얘기를 꺼내시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바깥사돈이 사업하신다고 했잖니. 요즘 세상에 건설 쪽이면 돈이 좀 돌지? 본가는 무슨 구에 있어?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뭐 그냥 위쪽에 있어요. 부모님도 요즘엔 노후 준비하시느라 바쁘세요. 저희도 일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손 안 불리고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고개를 약하게 끄덕이더니 바로 눈꼬리를 올리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는 남자 하자는 거에 알겠다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여자 입김이 너무 세면 남편 기가 안 산다. 아가도 병규 일엔 참견하지 말어.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제가 뭐 언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게다가 저는 부모님께 여자도 당당해야 한다고 배웠단 말이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제 성격 죽이고 네네 했다가는 분명 남은 몇십 년이 더 힘들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하기로 했죠. 어머님, 저도 가능한 충돌 없게 잘 맞춰가면서 살아볼 거예요. 그런데 좋은 답을 내놓기 위해서 서로 힘내다 보면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저희끼리 현명하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투를 못 견뎌 하셨어요. 그때부터죠. 시어머니가 저를 미운 며느리로 보기 시작한 게 그날은 공장 일이 잠깐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가족끼리 고기나 구워 먹을까? 하길래 시어머니도 부르고 도련님까지 와서 공장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게 됐지요. 뭐 가족끼리 모처럼 즐겁게 먹자고 하는 자리니까 저도 흔쾌히 도왔어요. 그런데 고기 한 번 구워 먹는 게 쉬운 일인가요? 공장 마당에서 먹는 탓에 실내 주방이랑 오가며 상추며 쌈장, 그릇, 수저, 음료수까지 다 날라야 했어요. 한두 번 왔다 갔다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도련님은 고기 굽는다고 불 앞에 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부채질하며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주방을 들락날락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시더니 자기 옆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병기야, 너는 좀 앉아 있어라.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뭘 그렇게 뛰어다녀? 마누라도 있는데 넌 이제 좀 쉬어야지.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남편이 돕겠다고 한 걸 굳이 막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도와야지. 사람이 넷밖에 없는데 혼자 시킬 수 없잖아.
돕긴 뭘 도와. 너는 맨날 밖에 나와서 큰일 하느라 힘든데 마누라가 이거 하나 혼자 하는 게 그리 힘들다니? 그 말 듣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친정 식구 대접하는 자리도 아니고 본인 집안 식구들 먹이겠다고 일하는데 며느리만 부려먹겠다고 제 앞에서 쩌렁쩌렁 말하는 게요. 근데 남편이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움직이길래 저도 별말 없이 그릇 챙기며 주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뒤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층 커졌어요.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큰아들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병규 네가 왔다 갔다 말도 못하고 있잖냐. 앉아 있으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제 쪽을 쓱 훑으시면서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애미는 그것도 혼자 못하니? 진짜 얄밉고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는데 도련님이랑 남편이 제 눈치를 엄청 살피더라고요. 도련님은 불판 뒤에서 고개를 슬쩍 돌리던 게 보였고 남편도 조마조마하길래 그냥 제가 참았어요. 여보, 거의 다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냥 입 닫고 저 혼자 마무리했어요. 그때는 분위기상 한 번은 참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고기 굽는 냄새에 기름 연기가 자욱한데 분위기가 꽉 막혀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식사 준비 다 끝내고 앉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가 계속 속 긁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한테 대접은 언제 받아보나 이러면서요. 그러다 잠깐 멈췄다가 또 하시는 얘기가 내가 공들여 키운 아들 홀랑 뺏어가더니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 봐라. 얘 병주야. 넌 꼭 고분고분하고 싹싹한 며느리 데려와라.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 결혼 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불편하시면 지금이라도 물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딱 굳어졌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마치 인연이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듯 했죠.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웃으면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에이,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먹자. 고기 다 타겠어. 억지로 웃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도련님도 눈치 보면서 아유, 아까운 고기 다 타네. 엄마 얼른 드세요, 얼른. 하며 불판을 뒤집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할 말이 남은 얼굴이었어요. 귀엽고 마지막까지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놈아. 네가 착해서 한마디도 못하니까 내가 대신 잔소리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붙이고 그냥 네 하고 넘겼어요. 그 자리에서 또 받아치면 진짜 안 끝날 것 같았거든요.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엄마가 좀 심했지. 그 뒤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뒀어. 앞으로 당신한테 함부로 말할 일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말 하나로 다 풀릴 리 없다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여보, 당신도 엄마 앞에선 성격 좀 죽여. 그래도 어른이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뭐 잘한 건 없으니 남편이 한 말을 앞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성격도 한번 죽여보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 이후 한동안은 별일 없는 듯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어요. 뉴스에서 연일 조류 독감 소식을 쏟아내더니 닭고기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남편 공장까지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닭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거래처들도 이번 주 납품 취소할게요, 죄송해요 라며 거래를 끊었고 그런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받다 보니 창고엔 팔리지 않은 닭고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냉동창고 문을 열 때마다 그 냉기가 확 끼쳐 오는데 남편 얼굴도 같이 식어가고 있었죠. 평소 말수 많던 사람이
하루 종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공장 안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우리 이번 달 못 버틴다. 은행에서 압류 들어왔다. 그런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그걸 듣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 공장도 다를 게 없었거든요. 직원 월급이 밀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쌓이고 은행 이자 낸 지도 몇 달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몸이 먼저 움찔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주저앉더니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아. 뭐라고? 이 공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키웠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해? 남편이 머리를 감싸지더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라고요. 더는 답이 없어. 이자도 밀리고 월급도 계속 밀리잖아. 이제 미안해서 직원들 눈도 못 마주치겠어. 이제 끝났어. 끝은 무슨 끝이야? 아직 안 끝났거든? 내가 친정에 한번 얘기해볼게. 아빠라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뭐? 안 돼. 그러지 마. 장인어른한테 손 벌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자존심이라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자존심이 월급 줘? 자존심이 이자 내주냐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 술잔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친정으로 갔어요. 막상 왔는데 저도 아빠 앞에 앉자마자 말이 엉켜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빠, 우리 닭공장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 한마디 내뱉으니 목이 탁 메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얼굴을 오래 보시더니 낮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절망스럽게도 부모님도 은퇴하신 후라 당장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자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투자로 인해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의 바지춤을 잡고 사정사정을 했죠.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안 그러면 공장 문 닫아요. 그렇게 엉엉 오열을 하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제야 아빠가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후에 살려고 시골에 집 하나 사둔 게 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라서 나랑 네 엄마 늙으면 거기서 살자 했지. 그렇게 말씀하시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리시더라고요. 오래된 나무 탁자라 그런지 그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울렸어요. 그걸 팔면 급한 돈은 될 거다. 근데 제이야, 잘 들어라.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 노후, 네 엄마의 마지막 쉼터야. 그걸 내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네, 아빠. 대신 네가 책임져라. 남편 말고 너가 갚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서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다. 명심해라. 그 공장 네가 살리는 거야.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그렇게 단단하게 꽂히더라고요. 그 순간 아빠 눈빛이 낯설 만큼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 단호함 속에 딸을 믿는다는 온기도 같이 있었어요. 네, 아빠. 꼭 갚을게요. 진짜 꼭. 아빠 말대로 할게요. 그렇게 친정에서 해준 돈으로 남편 공장의 부도는 막을 수 있었답니다.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외상값 갚고 은행 이자까지 냈어요. 공장이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죠. 그 후로는 진짜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품질 관리에 매달렸고 저는 남은 돈으로 공장 홍보에 매진했어요. SNS며 유튜브며 광고 올리느라 밤새 폰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눈 비비며 댓글 달고 답변 달고 주문 확인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류 독감이 조금씩 진정되자 닭고기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도 식품 사업체를 하나 차려 유통을 맡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 제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을 잘 타게 됐거든요. 편의점 납품, 대형마트 입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로가 넓어지니 안타깝게 쫓아내야 했던 직원들도 다시 고용하고 생산 라인도 늘려야 했습니다. 오히려 조류 독감이 오기 전보다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힘들게 버틴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공장 매출이 드디어 100억을 넘긴 날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버틴 끝에 만들어낸 숫자였죠. 새벽에 시작해 새벽에 끝나는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게 드디어 결실을 본 거예요. 직원들도 눈이 반짝였고 공장 안엔 축하 케이크랑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사장님, 올해는 진짜 한 건 하셨네요 하는 소리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고생한 직원들과 조촐하게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들 오랜만에 얼굴이 환했죠. 웃음이 많았어요. 남편도 간만에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우리도 숨 쉬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날 회식은 공장 근처에서 했어요. 평소에도 회사 직원들 데리고 자주 가던 식당이라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거의 전세 내듯 앉아 있었거든요. 식당 안은 시끌시끌해서 지나가면서 봐도 딱 회식을 하고 있구나 싶었을 거예요. 다들 술 좀 마시고 알딸딸해졌을 때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식당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직원들이 다 일제히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온 사장네 어머니를 보고 직원들 다 놀라선 술이 홀랑 깼을걸요? 저도 당황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훑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종이끼리 마찰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혼 서류다. 이거 병규한테도 얘기해뒀다. 네? 이혼 서류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어머님, 좋은 날 무슨 이런 농담을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더니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달달한 단물은 다 빨아먹었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잖아. 내가 직원들 앞에서 창피 주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 한마디가 꽂히는데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서 그냥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용하니까 더 신나셔서는 멈추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너네 매출 100억도 넘었다면서? 이제 병규 혼자 운영해도 되겠더라. 이제 네 할 일 끝났다. 네 친정 돈 받아다 쓸 만큼 다 썼잖니. 이젠 볼 일도 없으니까 더 잡음 나오기 전에 정리했으면 싶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지. 이게 다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병규가 가끔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네 성격이 너무 세다고. 엄마 말이 맞았다고. 차라리 착하고 말 잘 듣는 여자 만날 걸 그랬다고 말이다. 병규가 공장 사정만 아니면 진작 이혼했을 거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지 너도 이해하지. 그 착한 것이 매출도 100억이 됐으니 너 쫓아내도 할 말 없는데 마음이 여려서 못할 거 아니까 내가 대신 말해주러 온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았어요. 술 마시며 헛소리처럼 던졌던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하소연이었겠죠. 그럼 지금까지의 시간은 뭐였는데 싶었어요. 밤새워 함께 매출표를 정리하던 밤, 공장에 불 꺼질 때까지 앉아있던 시간들, 그게 다 뭐였냐고요. 이제 아쉬울 거 없잖니.
아무리 한 번 다녀왔다고 해도 매출 100억 넘는 공장 사장인데 혼처가 줄을 설 거다. 분명 병규랑 더 잘 맞는 여자가 있을 거야. 성격 순한 며느리도 만나보고 새로 시작하게 해줘야지. 너한테도 위자료는 적당히 줄 테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용히 나가. 그게 서로 좋잖니. 그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된 일을 통보하는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몸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죠. 제가 그동안 어땠게요? 남편 없이 혼자 무릎 꿇고 빌어서 친정집까지 팔아 공장 살리고 밤새워 일하며 얼굴에 주름이 늘어져도 웃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사람 믿어주고 헌신한 대가가 이거라니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다 쓸 만큼 쓰고 이제 버리겠다는 그 태도가 역겨웠어요. 그동안의 제 시간, 제 희생, 제 인생이 한순간에 잊혀지고 이제 다 쓴 소모품 취급 당한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린 거 그거 고맙긴커녕 단물이나 빨아먹었다 이거네요? 그리고 그 단물 이제 다 빨아드셨다 이거죠? 이제 더 먹을 거 없다고?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 태연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더 내어드릴 거 없네요. 이제 쓴맛 보실 차례세요. 제가 제대로 맛 보여드릴게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은 시모가 들이닥쳐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다들 쉬쉬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몇 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다시 확 열렸어요.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죠. 아마 밖에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나 봐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맞은편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남편이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확 높였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참 일이 재밌게 돌아가더라고요. 전 당연히 시모랑 남편이 같은 편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시모랑 남편이랑 합의한 건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네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 엄마 말이 맞았다고 늘 그랬잖아. 내가 대신 정리 좀 해준 거야. 정리요? 정리라니요? 내가 언제 엄마한테 우리 일을 맡긴 적이 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식당 밖 공장 마당까지 울릴 정도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소리 높여본 적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두 모자가 버린 난리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차가운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반발할 줄은 몰랐는지 처음엔 당황하더니 금세 다시 기세를 세우셨어요. 너 술 마실 때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세고 네 말 안 듣는지 한탄해놓고서는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네 인생 좀 편하게 해주려는 거잖아. 뭘 그렇게 흥분해? 그건 그냥 푸념이죠. 술김에 한 말이라고요. 제가 언제 진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네 속마음은 그거잖아. 엄마가 널 모르니? 아이, 엄마. 진짜 환장하겠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망해요. 공장 망한다고요. 시어머니도 점점 일이 잘못되는 걸 느꼈는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귀에 들리기나 했겠어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죠. 뭐? 그깟 여자 하나 없다고 공장이 무너진다고? 네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아들아, 그까짓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너가 정 때문에 그러나 본데. 엄마, 제가 언제 엄마한테 이런 거 해달래요? 제발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집에 돌아가세요, 제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 입장에선 남편이 되게 비굴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시모가 저렇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 전수받은 음식 비법으로 몇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닭강정 소스 특허예요. 제가 실제 사업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대학 시절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엄마 레시피로 상품화를 해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사업가인 아빠 조언으로 특허까지 등록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제 이름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이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이 닭 가공을 하고 있었잖아요. 결혼 후에 이 닭강정 소스로 남편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었는데 그게 또 인기가 제법 좋았던 거죠. 사실상 우리 공장의 시그니처 상품은 제 특허로 만들어진 닭강정이 된 거죠. 거기에 얼마 전 제가 사업체도 차리면서 유통까지 맡고 있으니 제가 없으면 제법 타격이 클걸요. 아니지, 타격이 아니라 아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닭강정이 우리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혼하면 계약대로 내 닭강정은 이제 못 쓰는 거야, 알지? 모르면 다시 봐봐.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 가족이라도 계약은 계약이죠. 아빠가 늘 그러셨어요. 돈과 계약에는 피보다 냉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혼인관계 유지 중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조건을 넣었거든요. 혹시라도 이혼 같은 변수가 생기면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게요. 허참, 이런 걸 내다보셨나 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가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손에 모든 게 있다고 믿다가 자신의 계산 미스로 일을 완전 그르쳤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저는 그냥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남편 일, 시어머니 일, 계약 내용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만 했어요. 한참 듣더니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혼 먼저, 그 다음은 재산 분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계약 해지. 이 순서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요. 혼인 기간 중 제 기여도 친정에서 돈 들어간 내역, 빚을 대신 갚은 증거 이런 건 다 법적으로 인정된대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이혼 서류 내민 것도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로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법적으로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도 됐지만 참 허망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호구처럼 다 퍼줬었던 거잖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 다시 꺼내봤어요. 혼인관계 유지 시에만 제조 허락. 그 한 줄이 눈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 문장 하나가 방 한가운데를 쿵 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내용 증명 보냈어요. 계약 해지 통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제조 중단, 즉시 효력 발생. 문장은 짧고 단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그쪽도 알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 공장에 하루도 출근 안 했거든요. 제가 왜 일을 해줘야 하죠? 그렇게 집에서 서류를 마저 정리하고 쉬고 있는데 집 현관문이 쾅 열리더라고요.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두 사람 다 얼굴이 잔뜩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말도 없이 제 앞에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이야, 오해가 있었던 거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끝으로 서류를 탁탁 정리하면서 그 얼굴을 보고 있었죠. 눈동자 속엔 미안함보다 불안이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눈빛처럼 보였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그런데 그거 진짜 내 진심 아니야. 엄마가 혼자 설레발치신 거라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진심이야.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럼 어머님은 갑자기 이혼 서류를 꾸며오신 거야? 술 먹고 엄마한테 하소연한 건 뭐고? 진심 아니었어. 그냥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했어야지 왜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와? 내가 당신이랑 공장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적어도 당신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땐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바보 천치였어. 짧은 게 아니라 날 얕봤던 거야. 그래야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저는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거든요. 남편이 설사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겐 큰 배신감이 들게 했어요. 그것 자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거든요. 제가 해왔던 모든 선의와 애정에 기반한 희생들이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으니까 제 스스로한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건 저를 위해서라도 꼭 강경하게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죠.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친정에서 돈까지 빌려가며 도와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소송으로 이어질 게 뻔하니 결국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일 더 귀찮아질 뻔했던 거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소송 안 걸어도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말했듯이 제 특허는 혼인 중에만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을 걸어뒀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정리되면서 제조 독점 계약도 자동으로 끊겼어요. 뭐 저한테도 번거로운 일이긴 했습니다. 공장이랑 제 인생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 계약이 끝난다는 게 도장 한번 찍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빠봤자 전 남편만큼은 아니긴 했죠. 그 인간 이혼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 특허를 피해 비슷한 소스를 새로 만들겠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꼴이 참 우습기도 했어요. 지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좀 쉽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가서 그런 말이나 하지. 그런데 막상 혼자 해보니 그 차이를 절실히 느낀 거겠죠. 먹던 맛 내는 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닭강정이라는 게 그냥 단맛 조금 내고 매운맛 조금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화가 얼마나 미묘한데요. 단맛이 한 방울만 과해도 텁텁해지고 매운맛이 조금만 줄어도 입안에 기름맛만 남아요. 사람들은 그걸 바로 알아차리죠. 한 입 먹고 이거 예전 맛 아니네?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엔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밍밍해졌지? 그 사장님 바뀌었나? 이런 후기가 줄줄이 달렸어요. 그게 입에서 입으로 퍼지더니 거래처들도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전화로는 죄송하다,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지만 결국엔 한마디로 끝나죠. 이번 달 물량은 보류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제 끝내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공장 마당은 썰렁했어요. 한때 북적이던 트럭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닭강정이 쌓여갔어요. 직원들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가더니 결국 곧 문 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끼리 도는 얘기라 숨길 수도 없죠. 거기 요즘 힘들다더라.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했대. 뭐 그런 말들요. 그 소문이 귀에 들어왔을 땐 솔직히 좀 씁쓸했어요. 제가 그 공장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끝이 저 모양이라니. 그래도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로 결국 터져버렸는지 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했대요. 콩가루 집안 됐구나 싶었죠. 나름 밖에서 보기엔 효심 깊은 아들 그리고 자식 위하는 엄마의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겉모습만 그런 거였었나 봐요. 전시모는 매일같이 동네며 친척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다닌다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그년이랑 이혼하고 싶다길래 내가 도와줬는데 병규 그 자식이 배응망덕하게 나를 버렸어. 알지? 우리 병규가 얼마나 효자였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완전히 사람 버렸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신데요. 아마도 본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아이고 고생하셨겠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들 알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에 진실이 없다는 걸 다들 알아요. 매번 자기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남 탓만 하니까요. 결국 그렇게 아들도 잃고 체면도 잃고 사람까지 잃은 거예요. 인생의 쓴맛이 어떤 건지 이제야 느끼시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남편과 함께 일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네요. 아무도 제 발목을 잡지 않으니까 일도 술술 풀렸어요. 전 남편 공장에서 나오던 닭강정, 그거 이미 손님 다 떠났잖아요. 그걸 데려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원조라는 타이틀을 새로 걸었어요. 진짜 원조 닭강정, 처음 그 맛 그대로. 틀린 말 하나 없죠. 제 특허고 제 레시피니까요. 한번 입소문을 타니까 예전부터 우리 닭강정을 좋아하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말도 안 되게 일이 커졌어요. SNS에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붙고 블로그 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닭강정을 먹던 단골 중에 유명 유튜버도 있었는지 그분이 최애 닭강정이 돌아왔다라며 감격에 겨운 리뷰 영상을 올린 게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이 조회수 수십만을 찍고 나자 주문이 폭주했어요.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택배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렇게 매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증명됐다는 느낌에 마음이 풍족해지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엔 프랜차이즈 협업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대형 외식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죠. 대표님, 저희가 닭강정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려 하는데 대표님 소스를 공식적으로 공급받고 싶습니다. 로열티 계약 조건 좋게 제안 드릴게요.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쁜 마음으로 살펴봤는데 조건도 좋고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사업 관리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몸에는 역시 사업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최고의 사업가인 아빠와 최고의 음식 솜씨를 지닌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저 완전 최강 아닐까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부모님께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답니다. 그 봉투를 내밀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합치니 꽤 큰 금액이 됐고요. 그걸로 부모님은 새 집을 구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팔았던 그 집보다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구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그나마 조금은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진짜 자유가 어떤 건지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솔직히 겁도 났죠. 결혼 생활 내내 누군가랑 함께였으니까요. 회사에서든 공장에서든 늘 옆에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의 판단이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두려웠던 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눈치,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표정, 거래처의 반응, 제 성격 따라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든 밤새 일하든 오롯이 제 결정이었어요. 사업을 혼자 운영하는 게 처음엔 막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공장 운영, 유통, 거래처 관리까지. 남편이 하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다 제가 같이 손대긴 했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리는 구멍과 빈자리를 제 가족이 채워줬거든요. 아빠는 여전히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이야, 사람은 돈보다 신용이 먼저야. 네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거래해. 거래처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다 다르게 들렸어요. 혼자 결정을 내리는 입장이 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요리 개발을 도와주셨어요. 제 옆에서 레시피 노트를 들고 이건 좀 더 달게 해보자. 이건 간장을 좀 줄여보자 하시며 끊임없이 실험하셨죠. 맛이라는 게 말이지 사람이 입맛이 변해도 기본은 남는 거야. 기본이 살아야 오래가. 그렇게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혼자서 전부 결정해야 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의 근성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번호가 뜨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다가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받아버렸네요. 제이야, 잘 지내? 잘 지내. 근데 무슨 일인데?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가끔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 솔직히 속으로는 어쩌라고 싶었죠. 반주라도 한 장 걸치고 전화했는지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신세한 탓만 하는 거예요. 슬슬 짜증나서 끊으려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진짜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처럼. 솔직히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네가 하던 일, 네가 만들던 거 그게 다 그립다. 뭔 말 하나 했더니 이런 말 하려고 전화했니? 누가 여보야. 참나 웃기지도 않아. 내가 못하러 다 망해가는 너 다시 주워줘야 돼? 아, 그랬지? 내가 지금 좀 달달해 보이니까 또 단물 빨아먹고 싶어서? 아니야, 아니. 내가 하려던 말은 제이야, 이번엔 사업 얘기만이라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얼씨구 사업? 그래, 너랑 나 같이 하면 잘 될 거잖아. 솔직히 우리 잘 벌었잖아. 나도 많이 반성했어. 이제 예전처럼 엄마가 참견할 일도 없으니까. 됐다 그래. 한 번 배신당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널도 믿어? 그런 사람이랑 내가 심지어 사업을 어떻게 해. 전화 괜히 받았네.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도 나한테 2번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속 시원히 저를 이용만 하던 사람들을 끊어내고 나니까 오히려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사업도 승승장구, 제 정신 건강도 이제 항상 청신호랍니다. 가끔은 문득 생각해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이혼이 저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준 거였어요. 사람은 가끔 모든 걸 잃어야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이더라고요. 제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맞춰 살지도 않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제 이름으로 일하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밥을 먹고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결국 저 자신이었어요.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일어서서 만든 삶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통쾌하게 정리한 제 복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